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니다. 공급망, 기술, 방산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유럽 의회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2년 걸리는 무기를 한국은 몇 달 만에 만든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유럽 전체가 배워야 한다. 세계 언론이 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 자원도 많지 않은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세계 산업 구조를 움직이고 전쟁 중인 유럽을 구하며 미래 기술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 대한민국. 오늘은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국력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를 알기 쉽게 각색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크 핸더슨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20년 넘게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를 분석해왔죠. 제 책상 위에는 늘 각국의 GDP 보고서, 군사력 평가 자료, 기술 경쟁력 지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동료가 유엔과 US 뉴스가 공동 발표한 국력평가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일본과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미지 상승이라고 생각했어요. K-POP나 드라마 덕분에 문화 점수가 올라간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달랐습니다. 국력, 경제, 군사, 기술, 외교, 문화 영향력을 합산한 종합지표였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견국이 아니라 전략적 강대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백악관 경제안보팀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반도체 공급망이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세계 반도체 생산 지도가 떠올랐고 한국 부분이 유독 크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브리핑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 IT 산업 전체가 멈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한국 경제력의 본질은 GDP 규모가 아니라는 걸요. 세계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는가, 그게 진짜 국력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전기차 소재, 디스플레이,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였어요. 특히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HBM 메모리는 사실상 한국 독점 구조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회의 자료를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애플도,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의미였죠. 제 동료가 건넨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은 세계 10위권이었지만 필수 산업에 대한 세계 의존도로 보면 상위 5개국 안에 들어갔어요. 이 구조적 영향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한국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네 나라가 이제 정말 달라졌다고요. 그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우린 그냥 우리 일 했을 뿐이라고요. 2주 후 저는 실리콘밸리로 출장을 갔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열리는 비공개 세미나였죠. 주제는 AI 반도체 공급망의 미래였습니다. 발표자가 스크린에 한 장의 도표를 띄웠어요. 제목은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파트너즈였습니다. 거기에는 단 3개의 국가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발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HBM 없이는 AI 혁명이 없고 HBM은 한국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최근 발표된 공급망 보고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예 별도 분류됐다고 했습니다.
패권 기술 동맹군이라는 카테고리로요. 일본도 영국도 아닌 한국만 그렇게 분류됐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왜 한국만 특별 취급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한국은 첨단 패키징, 2차 전지, AI 반도체에서 대체 불가능하다고요. 일본보다 실용적이고 중국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와 한국의 기술력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의 기술 내재와 속도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5년 걸려 개발하는 기술을 한국은 2년 안에 따라잡았고, 때로는 앞서 나가기도 했어요.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에서 삼성은 인텔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라는 것이었죠. 기술력은 이제 한국 국력 상승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NATO 방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 역량제건이었어요. 그런데 회의장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이야기를 계속 꺼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총액은 1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납품 속도였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이 2년에서 3년 걸리는 물량을 한국은 몇 달 안에 납품했습니다. 폴란드가 주문한 첫 번째 K9 자주포는 계약 후 6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였다면 최소 18개월은 걸렸을 일이었죠. 노르웨이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도입했는데 한국 측은 기술 이전까지 함께 제안했다고 해요. 유럽 업체들은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정비 교육, 부품 공급망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어요. 저는 회의 후 독일 국방연구소 분석가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독점 구조에 안주했고 그 결과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퇴화했다고요. 반면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실전 생산 체제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 배포된 자료에는 더 놀라운 수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방산 수출 9위였지만 성장률은 1위였어요. 2023년 한 해에만 17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생산 능력을 신뢰한다는 증거였죠.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국 방산 산업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과 국가연구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같은 기업들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방산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숫자보다 생산 능력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한국을 비핵 강국 중 세계 최강의 실전 생산 체제를 가진 나라로 만들었어요. 유럽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안보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자 저는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차였어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국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는 신수도 건설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고, 사우디 대표는 네옴시티 스마트 인프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베트남 대표는 지하철 시스템 수출 계약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 애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나라가 한국에게 먼저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외교 지형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 국가로 떠올랐어요. 각 지역마다 한국이 제공하는 가치가 명확했습니다. 미국과는 기술 동맹이자 안보 파트너였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핵심 협력국이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피버탈 스테이트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유럽과는 방산과 에너지 협력이 중심이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원전 기술도 유럽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는 한국형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이었고, 영국도 관심을 보였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은 인프라 강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은 한국이 건설했어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도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원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니까요. 중동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특별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이후 시대를 한국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옴시티의 스마트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미래 도시 설계까지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UAE는 한국형 원전 바라카를 성공적으로 가동했고, 추가 건설을 논의 중이었어요. 저는 회의 마지막 날 한국 외교관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외교가 아니라 실용적 협력 외교를 추구한다고요. 미국의 우방이지만 중국과도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유럽과는 기술 협력을 하며 신흥국과는 인프라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 판도를 조정하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을요. 세계 질서의 축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은 그 중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콘텐츠 포럼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안보와 경제였지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최 측은 한국의 국력 상승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준비를 위해 K-POP과 한국 드라마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순위에서 한국 콘텐츠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스포티파이에서 K-POP 아티스트들은 억 단위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서울의 야경이 나오고 깨끗한 지하철이 나오고 질서 있는 거리가 나왔어요. K-POP 뮤직비디오에는 최첨단 건물과 세련된 패션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영상 속에 노출되고 있었어요. 포럼에서 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K- 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증폭기라고요. 문화는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경제와 외교와 산업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너지를 가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죠. 발표 후 한 할리우드 프로듀서가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 콘텐츠만 이런 효과를 내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픽션이지만 그 안에 담긴 도시와 기술과 질서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요.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이 진짜 저런 나라인지 궁금해하고 검색하고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수는 2023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넘어섰어요. 특히 동남아와 유럽에서 온 젊은 관광객들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고 K-POP 공연을 보고 한국 음식을 경험했어요. 저는 포럼이 끝난 후 몇몇 참석자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문화정책 연구자가 말했어요. 프랑스도 문화 강국이지만
한국처럼 문화와 산업과 기술이 하나로 연결되지는 못했다고요. 한국은 드라마 한 편이 반도체 수출과도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문화는 한국 국력의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하드 파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세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 신뢰는 무역과 투자와 외교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무기였어요. 가을이 되자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모은 한국 관련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반도체 보고서, 방산 수출 통계, 외교 협력 사례, 문화 영향력 분석까지.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 하나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외신들이 놀라워하는 지점이 같았어요. 바로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 속도, 도시 구축 속도, 제조 속도가 세계 최고였어요. 폴란드 방산 계약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2년에서 3년 걸리는 납품을 한국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완료했어요.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전쟁 준비 태세를 평시에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즉각 대량 생산이 가능했죠. AI 반도체 개발 속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5년 걸려 개발하는 기술을 한국은 2년 안에 따라잡았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HBM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데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기술 내재와 속도를 기준으로 자국 기업들의 개발 일정을 재조정해야 했어요. 인프라 건설 속도는 더 놀라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은 한국이 프랑스 업체보다 3년 빠르게 완공했어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속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인프라 건설 속도는 한국이 최상이었죠. 저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때 확진자 동선 추적, 백신 접종 예약,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모두 디지털로 처리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몇 달씩 걸려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국은 이미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팬데믹 이후 여러 나라에 수출됐어요. 제 동료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하다고요. 빠르기만 하면 품질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유지한다는 게 놀랍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불량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납품 지연율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속도의 원천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압축 성장의 DNA였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0년 만에 산업화를 이뤘어요. 1997년 IMF 위기를 2년 만에 극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 대응 속도를 각인시켰어요. 기업들은 평시에도 비상체제를 유지했고 정부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췄으며 국민들은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속도는 돈으로 살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한국만의 자산이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속도다. 이 속도가 한국을 주도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요. 겨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1년 전과 똑같이 연구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 관한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가 의존하는 전략 강대국.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을 추적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실리콘밸리 세미나에서, NATO 포럼에서, 아시아안보 회의에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문화 포럼에서 그 모든 장소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더 이상 지나가는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의제였죠. 한국의 국력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기술, 군사, 외교, 문화가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구조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력이 경제력을 만들고, 경제력이 방산 역량을 키우고, 방산 역량이 외교 영향력을 확장하고, 문화가 그 모든 것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국력은 인구나 영토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AI 반도체 없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일 수 없고, 전기차 배터리 없이는 유럽의 탄소 중립 계획이 무너지고, 방산 무기 없이는 동유럽의 안보가 흔들렸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인프라 기술로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고, 중동은 한국과 함께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산업이 정체됐습니다. 이게 한국 국력의 본질이었죠. 제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끝났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결론은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의존하는 강대국이라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한국의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느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 나라라고요. 위기 때마다 더 빨라지고 압박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라는 질문이 대상이 아니다. 세계가 함께 가야 하는 동반 강대국이다. 한국의 국력 상승은 예외가 아니라 필연이었고, 그 필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국무부 브리핑이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한국도 똑같이 불을 밝히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비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